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번복 발언 하루 만에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하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대미투자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법원은 방송 중계를 허가했는데 공직자 출신이 아닌 인물로는 처음입니다. 이어지는 당당 토론에서 이번 주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월 28일 수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수요일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방금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제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기자들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제 한국과의 그 관세 관련해서 SNS에 옮긴 것에 대한 의도를 묻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떠났는데요. 사실 어제 그러니까 전날 발언과의 비교해 볼 때는 좀 톤이 약간 사뭇 달라졌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날만 해도 SNS에 한국 입법부가 한미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그러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면서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목재, 의약품, 품목 관세, 상호 관세죠.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인상 시점은 거론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입법부에 대해서 승인이라고 표현한 거는 아무래도 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이 발의한 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걸 문제 삼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법안이 발의된 다음에 이제 지난해 12월 또 미국은 관보를 띄우고 자동차 관세와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한 바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법이 제정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 통과까지는 미국에서 통상 수년이 걸리고 한국에서도 최소 몇 달이 걸린다는 걸 좀 모를 리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이거를 왜 이렇게 이 시점에 거론했냐 이런 여러 가지 어제 해석이 분분했었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성과로 강조해온 이 미국에 대한 투자가 더 빨리 가시적으로 실행되도록 또 압박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정부와 국회 어제 온종일 분주했잖아요. 예. 국회에서는 다음 달 중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 나왔죠. 예, 일단 정부와 계속 릴레이 회의를 가졌던 민주당은 다음 달까지 이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네. 이 개별 투자 기구를 만들어서 좀 투자를 한다고 여야가 좀 합의를 했고요. 관련 예산이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청와대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는데 이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혀서 그런 만큼 지금 캐나다에 가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또 여양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하기로 했고요. 사실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주 미국 벤스 부통령을 만나서 그다음에 이제 한라인 구축하겠다 했는데 네. 이번엔 좀 효과를 내지 못했고요. 미국이 약 2주 전에 팩트시트에 담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이제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것도 뒤늦게 알려졌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전 경고를 보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예. 청와대는 이거는 이제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면서 관세 인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연일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저항이 두렵다고 비정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상당히 강경한 톤의 발언입니다. 예, 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동산 거품 붕괴로 장기 침체에 빠졌던 일본의 과거 사례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고요. 특히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에 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걸 사례로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지금 굉장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쨌든 강경하게 나오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국무에서 국회의 입법 지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토론하도 마중이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체납된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 논의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어느 세월에 국회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 이렇게 질책을 한 겁니다. 임 청장이 이 국세청은 국세만 징수할 수 있다면서 체납에 대한 위탁 징수를 하려면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러면서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사람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고인의 뜻을 기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빈소를 찾았죠. 예, 이 대통령 어제 오후에 이 대통령 부부가 함께 참여했고요. 일단은 이 어제 새벽에 이제 베트남에서 그 고인을 이제 모셔왔죠. 국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이 어제 이제 인천공항에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까지 이 전 총리와 함께 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이제 베트남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 베트남 출장을 갔다가 건강이 악화돼서 현지에서 별세했는데, 이 대통령이 어제 빈소를 찾아서 또 고인을 추모하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권양숙 여사라든지 한명숙 전 총리 등 이 전현직 정치권 인사들이 어제 하루만 100여 명 찾으면서 빈소는 발디딜 틈이 없이 붐볐고요. 이 전 총리의 장례는 오는 31일까지 민주당과 민주평통이 공동 주관하는 기관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네. 자, 올해 초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인데,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이른바 서해 구조물 3개 가운데서 한 동을 청소하기로 했어요. 예, 중국 해사국 공지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이제 오는 31일까지 이 구조물 이동 작업을 진행한다는 이 안전 공지를 내놨습니다. 해사국 발표에 따르면은 이 중국이 양식장 관리 플랫폼이라고 주장해온 이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잠정 조치 수역에서 직선 거리로 약 250km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구조물 논란이 되는 잠정 조치 수역에서 나가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한국과 중국은 해양 경계 획정 협상 중에 어업 분쟁을 막기 위해서 2000년에 사실 이 한중 어업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네. 서류에 이 200캐리 수역이 겹치는 구역을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곳에 2018년부터 해양 관측용 부표 13개와 또 심해 연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이 2기의 구조물과 1기의 고정식 관리 플랫폼을 설치해서 계속 우리와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중국 정부의 공식 결정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죠. 네, 중국은 이 정부의 공식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거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조물 이동이 외교적 이유나 한국 요구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 발전의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치가 한국 측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해석을 좀 경계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좀 해석이 나오고 있고. 네. 다만 중국이 아직 잠정 조치 수역에 남은 그 2개의 구조물을 이동시킬지 여부도 좀 불투명하거든요. 이 구조물에서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어가 양식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중국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데, 예. 이 때문에 좀 이동이 쉽지 않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혐의에 대한 법원 첫 판단이 오늘 나오는데, 법원이 김 여사 선고 공판도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예,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서 이 김 여사 선고도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이 선고를 듣고 있는 김 여사의 모습이 이제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고요. 네.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1심 선고 생중계됐는데, 사실 이들은 이제 공직자였고
근데 공직자 출신이 아닌 피고인의 재판이 생중계되는 건 이 김 여사가 처음입니다. 네. 또 전직 영부인 최초 구속과 기소라는 불명예를 기록을 쓰고 있는데 이 전직 영부인 최초로 선고 생중계라는 추가 기록까지 남기게 됐습니다. 네. 1심 선고 공판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리는데 이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직접 낭독합니다. 이 재판부가 판단하게 되는 이 김 여사의 혐의는 총 3가지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그라프 목걸이와 또 샤넬 가방 등 이 통일교 뇌물, 또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하고 9억여 원의 이 추징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결론도 연이어 나오죠. 예, 김 여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제법 이 형사 합의 27부가 이제 오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 잇따라 진행합니다. 이 김 여사까지 해서 3사람 모두 뇌물수수 의혹에 연루됐는데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한학자 총재 등 다른 통일교 관계자들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어서 또 합동수사본부 지금 수사도 맞닿아 있거든요. 그런 네. 만큼 오늘 판결이 파장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요일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전격시사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곳곳에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한강대교에 추돌 사고 나서 2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이후 청담대교에 있는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2차로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나는데 50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로 성수 방향은 중랑교 지나 2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여파로 도봉요금소부터 쭉 밀립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양재에 있던 사고 여파고요. 현재 처리는 완료됐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경상부근 3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습니다. 전방 주시 잘 해주시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남양주에서 토평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수요일에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지한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 어떤 상황일까요? 예, 지금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요. 이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기업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미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에 약 81% 정도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이런 숫자들이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집중이 되면서요.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퀀트적으로 보면 1월에 시장 흐름이 좋으면 연간 지수의 흐름도 좋다는 결과값이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경향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다음 분기 실적 전망치 상향도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을 정당화할 기반이 강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미국 금융시장 반응 좀 소개해 주시죠. 예, S&P 500은 0.4%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가인 6,97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0.9%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4% 오르면서 역사적 신고가인 8,11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는 EBP 상승하면서 4.23%를 기록했는데 오히려 2년물 금리는 2.1bp 하락하면서 3.57%로 단기 금리 인하 기대가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채권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전망 어떨까요?
예, 빅테크 기업들이 2025년 4분기에 약 20% 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20%가 상당히 높은 숫자처럼 보이는데요. 최근 몇 년 중에 가장 느린 성장 속도입니다. 예, 엔비디아를 포함한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미국 시장 마감 후에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테슬라를 시작으로 그 다음 날은 애플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요. 2월 초에는 알파벳과 아마존, 마지막으로 2월 26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실적 발표는 아무래도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성과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빅테크 주가가 중소형주 대비해서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FOMC 회의가 진행되고 있죠. 전망이 어떨까요? 예,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인 FOMC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요. 매번 회의 둘째 날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장이 기자회견을 진행을 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4시라서요. 만약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일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미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일시 중단할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요. 시장이 이미 그것을 예상하고 있어서요. 이번 금리 결정 회의에 대해서 시장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연준의 전략은 성급한 완화는 피하고 경기 둔화 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됐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는 경기 선행 지표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번에 84.5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 숫자가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8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경고로도 인식을 합니다. 과거를 살펴보면 2001년에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는 80 밑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60 수준까지도 급락을 하면서 침체가 왔었습니다. 최근을 보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20년 2월에는 132.6을 기록했다가 3개월인 5월에 85.7까지 급락을 하게 되면서 네. 이 낙폭이 워낙 크니까 심리적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된 84.5라는 숫자는요. 고용 전망이나 경제 전방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확대되었음을 의미를 합니다. 일각에서는 실업률 상승 가능성이랑 소비 둔화 리스크를 경고하기도 하는데요. 예. 대부분은 이런 소비자 신뢰지수의 하락이 전면적 경기 침체보다는 선택적 소비 둔화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소비 둔화 우려는 있지만 심각한 경기 붕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최근에 금가격 강세잖아요. 더불어서 달러는 약세인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예, 달러가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하면서 글로벌 통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달러 약세는요. 신흥시장 그리고 원자재 마지막으로 금가격 상승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온스당 5,000달러 이상을 유지하면서 역사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금 가격의 상승은 달러 약세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네. 이 최근에 주식시장이 좋은데요. 주식시장의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금이 상승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완벽한 낙관보다는 이 강세장인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조심스러운 투자자들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는 어제 코스닥 1000포인트에 이어서 코스피도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5,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예, 맞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73% 오른 5,08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5,000포인트 아래에서 움직이면서 코스닥이 강하게 오르면서 코스피의 수급이 전부 코스닥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어제 시장은 양 시장이 모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하루 1.71% 오르면서 108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이 1조 이상씩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가운데요. 코스닥은 기관이 1조 6천억, 그리고 코스피는 외국인이 8,500억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자, 장 시작하기 전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번복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예, 장 시작 전에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4,900을 깨고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칩 마이아 200에 SK하이닉스가 HBM을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시장이 상승 전환을 한 겁니다. 네. 트럼프 발언들이 하루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를 보면요. 최근에 관세 관련해서 중동, 유럽, 북미 다양한 나라들과 트러블이 있었는데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진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자들이 오히려 장 초반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은 겁니다.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SK 하이닉스가 HBM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시장을 끌어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이닉스 목표가가 또 상향됐네요. 예, SK 하이닉스가 닷컴 버블 시절에 기록했던 주가를 넘어서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8.7% 오르면서 80만 원으로 장을 마친 겁니다. 시티그룹에서는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기존 9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의 시총은 지금보다 10배는 더 커져야 한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경쟁이 치열해진 모습이에요.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4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하루 만에 SK하이닉스가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HBM4의 세부 성능을 공개를 한 건데요. HBM4의 초기 모델들이 데이터 전송 속도가 초당 8기가에서 10GB 수준이었는데요. 네. 하이닉스가 그 속도를 초당 11GB 이상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이 올림픽에서도 좋은 경쟁자가 있으면 기록이 잘 나오는 것처럼요. HBM 시장에서 2등으로 밀려버린 삼성전자, 그리고 그런 삼성전자를 2등으로 밀어버린 SK하이닉스 간의 경쟁의 시너지 효과가 나길 기대합니다. 네. 자, SK하이닉스가요.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또 AI 투자와 관련한 컨트롤 타워를 새롭게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예, SK하이닉스가 곧 이사회를 열어서 각 계열사들이 AI 투자하려고 하는 10조 원 규모의 해외 투자 자산을 미국의 법인을 신설한 다음에 이관하고 그 법인을 컨트롤 타워로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AI 투자라는 것이요, 인프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분야를 신경 써야 하는 것인 만큼 아무래도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SK하이닉스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 장 열리는데 오늘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은 0.98%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장중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며 하루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의 강한 모멘텀으로 끌어올린 시장이 오늘도 그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인데요. 과거 사례를 볼 때 1998년부터 2025년까지 1월에 코스피 지수가 올라서 끝난 경우에는 연간으로도 지수가 오르는 경우가 17번 중에 14번입니다. 네. 83% 확률로 1월에 좋은 흐름이 연간 지수 흐름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수가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올 한 해 지수의 우상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은 성과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체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수요일 날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더 추운 오늘이네요. 네. 네, 한파특보 또 확대 강화됐죠. 네,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괴산과 제천, 경북 의성과 경북 북동산지 한파경보가 내려졌고 한파주의보 지역도 넓어졌습니다. 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이 영하 18.3도, 경기도 파주 영하 13.5, 충북 제천이 영하 12.7, 서울도 영하 9.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낮은데요. 네. 여기에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1도 등 중부지방은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좀처럼 기온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한파 계속될까요? 네, 올겨울 최강 한파가 그 위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며칠 더 견뎌야 할 텐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내일은 영하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춥겠고 모레 금요일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더욱 추워지겠습니다. 토요일도 영하 9도에 머물러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매우 낮은 데다 찬바람이 옷 속을 파고들어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토요일 낮부터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2월의 시작과 함께 한파의 기세는 누그러지겠습니다. 다음 주에 입춘인데 네. 이번 주보다는 조금 네, 따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동쪽 지역은 대기가 더 많이 건조해져서 산불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요. 네,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과 경상도 지역에 산불 위기 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 4단계로 구분되는데요. 네. 이 산림청은 2004년 국가 위기 경보 4단계 체계 도입 이후에 1월에 경계 단계가 발령된 거는 처음이라면서 이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흡연과 불법 소각 등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 당분간 건조함을 달래줄 비나 눈 소식이 없어 서울과 동쪽 대부분 지역에 건조 경보나 주의보는 계속되겠습니다. 또한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어 건조특보는 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수요일 날씨 이슬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기습적으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원상복구 발언으로 어제 국회 온종일 분주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어제 구윤철 부총리가 국회를 왔어요. 원래 예정됐던 일정이라고 네네.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셨죠? 네, 저도 같이 이야기 네, 나눴습니다. 구 부총리로부터 어떤 이야기 들으셨어요? 보도가 어느 정도 되긴 했는데 일단 구윤철 부총리 본인도 전혀 예상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가 몇 가지 확인을 사실 좀 했었습니다. 이거 비공개 면담이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선 이렇게 한국 내 입법 절차가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불만이 기존에 있었냐? 혹시 뭐 좀 경고를 들은 바가 있냐? 예. 그런 건 전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이제 과기부 쪽으로 그렇죠. 그 온풀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사실 비관세 장벽 관련한 문제로 제기가 된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관세와 연관될 거라고는 정부에서도 생각은 못했고 입법 한국 내 입법이 지연된다는 거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었다.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다 좀 나눴는데 네네네. 이걸 뭐 제가 다 공개할 거는 아니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당황한 눈치고 저희가 이제 야당에서는 이거 긴급 현안질이라도 해서 국민들 궁금하시는 거 많으니까 좀 공개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끼리 밀실에서만 할 게 아니고 예. 그랬더니 뭐 보도가 이미 됐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네. 지금 해봐야 정부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최소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을 만나고 와야 이번 주말 정도는 지나야 뭐 정부도 어떻게 된 건지 전말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 사실은 참
참 곤란한 노릇이죠. 이걸 뭐 그래서 저희도 국민들 다 보시는 앞에서 한국 정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도 참 뭐 좀 국민들 보시기에는 안 좋은 일이니까 네. 참 곤혹스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긴급 현안 질의 기획재정에는 아직은 일정이 잡히지 않은 거죠. 뭐 야당들은 빨리 하자 그러는데 이제 정부 쪽에서는 해봐야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네. 뒤에서도 질문을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김민석 총리가 벤스 부통령을 만나서 한 라인을 구축했다고 했는데 네. 그 말이 좀 무색해진 거예요. 지금 이 일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온갖 소문들이 좀 돌고는 있죠. 뭐 네. 예를 들면 김민석 부총리가 혹시 이거는 그냥 완전 소문입니다. 이거는 뭐 확인된 네. 것도 전혀 아니고 알겠습니다. 벤스 부통령을 만나서 뭐 벤스 부통령이 예를 들면 예컨대 뭐 한국 왜 이렇게 투자가 빨리 안 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혹시 한국 국회의 절차가 늦어졌다 이런 얘기를 총리가 한 건 아니냐. 라는 소문이죠. 소문이죠. 이건 전혀 네. 확인된 거 아니고요. 네네네네.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사실 이게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럼요. 기존의 외교 문법으로 보면 엄청난 외교적 결례입니다. 그렇죠. 미국 쪽에.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총리가 가서 미국의 부통령을 면담한 직후에 이거는 동맹국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때리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거는 타이밍적으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뭐 김민석 총리가 뭐 한 라인을 구축했다라고 해서 뭐 왜 이렇게 설레발치냐라고 뭐 비판하기 전에 이거는 미국 측의 사실 엄청난 외교적 결례입니다. 어쨌든 김민석이라는 개인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총리를 무시한 처사거든요. 네네. 저는 이 부분은 야당들도 네네. 어쨌든 미국 측의 외교적 결례를 지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관심이요. 지금 야당은 사실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대미 투자 특별법을 단독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게 이제 접점을 어떻게든 찾아야 하는 외부적인 지금 조건이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야 간의 지금 논의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실제 어제 이제 그 아쉽게도 여당 간사는 그 이해찬 전 총리시죠. 이해찬 전 총리 그 빈소에. 빈소에 네. 계시는 관계로 그 어제 이제 군철 부총리와 이제 재경이 면담에 참여는 못 하셨는데 네. 그래도 어제 이제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눈 게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나온 이상은 뭔가 조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좀 보여줘야 되겠다. 국익을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야가 이게 비준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특별법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더라도 그 토론의 장이 빨리 열리는 거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네. 정도는 좀 많이 논의를 했고요. 네네. 뭐 저도 그 부분 공감하고 네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예, 뭐 예. 어떤 걸 여당이고 또 다수당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하더라도 사실 속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네. 결사코 특별법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지금 야당이 비준을 하자 이렇게 해도 결국 또 특별법적으로 뭐 숫자로 밀어붙이게 되지 않을까 뭐 지금 전망은 그렇게 됩니다. 네. 이미자 의원이 어제 인터뷰에서 네.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못하면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생각은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사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저도 이미자 위원장하고 나눴는데 네. 어쨌든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적으로 정리하는 효과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 측에 우리 이렇게 이거 빨리 하려고 지금 프로세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라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미자 위원장한테도 이미자 위원장 그 어떤 뭐 판단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게 예. 우리가 밀실에서 여야가 그냥 합의하고 있으면 미국 측에다가 얘기할 게 없어요. 저희 물밑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무슨 소리야 이거 뭐 그렇죠. 우리 어떻게 알아 그걸.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 프로세스를 최대한 드러내놓고 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하고 논의가 된 거는 아닌 건가요, 그러면? 아직 합의가 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당 입장에서도 어쨌든 뭔가 눈에 띄는 프로세스를 미국 측에 보여줘야 된다는 건 국익 관점에서 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재정경제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우 의원에 따르면 네. 2월 첫째, 셋째 주 재경위 전체 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뭐 아직 그 프로세스나 뭐 형식이 완전히 뭐 합의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이미자 위원장 생각이 있고 또 예. 여당 생각이 있고 예. 하지만
어쨌든 빨리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이게 공청회든 전체 회의든 한국 정부가 한국 국회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재정경제위원회 뭐 모든 정당이 다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합의될 겁니다. 네네. 자,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에 대미투자 특별법을 발의했잖아요. 네. 법안 숙려 기간이 20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감안하면 사실 지난해 12월 중순 정도면 법안 관련 논의가 있었을 법한 거거든요. 시점으로만 보면요. 근데 아직 법안이 재경이 법안소에 회부되지 못한 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민주당이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를 너무 탓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뭐 네.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예, 예. 어쨌든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하게 외교적 결례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 예, 다른 뭐 전반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브리핑에서도 다른 뭐 얘기했지만 그렇죠. 국세청 관련 국세청 법안이긴 관련 법안은 했습니다만 네. 자꾸 지금 국회가 느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 국회만큼 빠른 국회가 없습니다. 예. 너무 빨라서 가끔씩이 아니라 대부분의 네네. 경우에 너무 빨라서 문제입니다. 충분한 부작용을 염두에 안 두고 일방 독주를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것도 볼게요. 네. 지금 대미투자 특별법 뭐 국회가 느리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26일에 발의됐고 의지만 있었으면 12월 중에 처리가 가능했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언론 보도들도 나왔지만 이거 빨리 처리해달라는 얘기를 재경위가 됐든 뭐 어떤 형태가 됐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다른 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2차 종합특검법 있잖아요. 네네. 2차 종합특검법 같은 경우에 12월 22일에 발의가 됐고요. 네. 1월 16일에 제가 그때 필리버스터까지 했는데 네네. 1월 16일에 일방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네, 네. 3주밖에 안 걸렸죠.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자기들 핵심 지지층,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관심 가지는 특검 법안 같은 경우는 3주 안에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온 정치적 에너지를 다 써서 통과를 시켜버리는 반면에 지금 대미투자 특별법 같은 경우는 11월 26일에 2차 종합특검법보다 한 달이나 빠르게 발의됐는데 그렇죠.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국익보다 정쟁을 우선시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지금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거지. 이렇게 해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뭐 한국 국회가 느리다? 느리긴 뭐가 느려요. 2차 종합특검법은 3주 만에 통과시키는데 자기들의 우선순위 설정이 잘못돼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해석도 좀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얼마 전에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미국 내에 또 이슈가 있잖아요. 연방 대법원에 지금 판결이 계속 그렇죠. 미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대미투자 특별법에서 200억 달러라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그럼요. 그 사이에 또 저희 환율 이슈가 있고 하니까 네. 좀 상황을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그런 판단도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랬다면은 약간 전략의 실패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걸 구윤철 부총리가 너무 드러나게 인터뷰를 했어요. 로이터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네네. 3,500억 달러 투자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집행이 그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거는 지금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어쨌든 3월 중에 뭔가 집행을 하려고 굉장히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 네. EU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린란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예, 예. 미국의 구체적인 투자 플랜이나 이런 거를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부총리가 나와가지고 상반기 중엔 어렵다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빨리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되고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뭔가 한국이 투자에 들어가고 그 판결과 관계없이 이 구속력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힘을 묶이는 그쵸. 힘을 보태주는 그런 예. 거를 원할 텐데 아, 네네. 한국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우리 상반기 중엔 힘들어요.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어라 이거 왜 이러지? 그럼 압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부터는 제 음모론인데 네. 저는 이런 상황을 쿠팡이 이용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출장을 저도 가서 미국 로비스트들을 좀 만난 적들이 있는데 네.
로비스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로비가 생각보다 고도화돼 있어서 예컨대 쿠팡에서 한국 정부가 저희 괴롭히니까 한국 정부 혼내주세요. 이런 수준으로는 미국 고위 관료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쿠팡 얘기 안 하고 지금 한국 정부가 그 관세 협상 관련해서 투자 합의는 해놓고 자꾸 뭉개려고 미루려고 합니다.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 빨리 성과 내시는데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은데 한국 정부에 대해서 좀 경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 얘기는 안 하고 그렇죠. 주변 변죽을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써먹을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주면서 거기에 살짝 한마디 하는 거죠. 저희도 미국 기업인데 한국이 요새 그 미국 국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대적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 정부에 조금 경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미국 고위 관리들 입장에서 그래? 그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도 한국 지금 한번 압박해서 빨리 투자하라고 하는 거 나쁠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메이킹 할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고도의 로비들이거든요. 네네네. 저는 이게 그래서 네.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구윤철 부총리의 이 인터뷰가 너무 솔직하게 나온 거, 저는 그거를 쿠팡이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제 소설인데, 음모론인데, 예.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뭐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상황은 벌어졌고 네. 오늘 아침에 뭐 한국과 잘 해결하겠다는 또 약간 달래주는 듯한 말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가능성 있는 방안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한미 전략투자 MOU 국회 비준 동의를 야당은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은 지금 특별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패키지로 처리하는 절충안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절충안이 있는 겁니까? 아니 뭐 사실 가능하죠. 그러니까 비준은 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특별법, 지금 특별법 법안 보면 이 특별법도 좀 무겁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새로운 공사를 설립하고 거기에 뭐 그쵸. 이사장의 상임이사를 뭐 5명씩이다. 이렇게 이게 그래서 민주당에서 자리 나눠주기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이 법안 그 자체도 사실 논의해야 될 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법안도 조금 심플하게 다듬고 핵심적인 부분은 좀 비준하는 걸로 가고 그렇게 해서 좀 신속하게 진행하자라는 얘기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저는 뭐 그 절충안도 논의 테이블에 분명히 올라올 거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쪽 관련한 얘기를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 이 네. 시점에서요? 왜 또 아까 외교적 결례라고까지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사실 내정 간섭이라는 말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국 그것도 국회 입법부를 3번이나 거론하면서 이렇게 관세 번복이란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결국 힘의 논리를 가지고 외교나 아니면 본인의 정치를 해나가는 어떤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특히 유럽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표출하는데 무임승차했던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네.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도 어쨌든 미국의 덕을 보면서 뭐 부자 나라, 뭐 돈 많은 나라 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거 다 국내 정치용이거든요. 국내에 미국의 지금 가난한 어떤 백인 유권자들을 주된 어떤 자기 베이스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난한 거는 결국 우리가 다 퍼주고 유럽과 일본, 한국만 먹고 살기 좋게 해줘서 여러분이 가난한 거다. 그 내러티브를 계속해서 표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 나라들이 부당하게 얻었던 이익을 다 환수하겠다.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더 먹고 살기 좋게 만들겠다. 부자 나라로 만들겠다. 이 내러티브인데 이게 되려면 지금까지는 막 압박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나쁜 것도 아니지만 아주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 돈을 뺏어오는 그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될 때가 됐다. 안 그러면 유권자들이 아예 트럼프 대통령 말뿐이네. 이렇게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은 캐시를, 현금을 내놔라. 저는 그 되게 굉장히 좀 급한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급한 상황으로. 네. 예. 시점에 대한 얘기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김민석 총리가 이게 미국 방문 그렇죠. 마치고 돌아왔는데 왜 이 시점에서 그것도 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굳이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과거의 어떤 전통적 외교 문법으로 해석하는 건 의미는 없지만 이걸 굳이 과거 외교 문법으로 해석을 하면
아주 큰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상대국의 정상 내지는 최고위직 공직자가 그렇죠. 방미를 했는데 그 직후에 아주 불이익한 조치를 한다라는 거는 김민석 총리와의 뭐 면담에서 특별히 불쾌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닌 이상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표출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 불만 표출의 기본적인 내용은 구윤철 부총리가 상반기 중에 투자 집행 어렵다라고 했던 부분, 왜 빨리 돈 내놓지 않느냐라는 게 기본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저는 쿠팡의 어떤 여러 가지 미국 정부에 대한 로비 이런 것들이 뭐 제가 아까 말한 시나리오를 뭐 꼭 언급하지 않더라도 쿠팡 자체가 미국의 로비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구글의 정밀 지도를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네. 어떤 미국 국적의 플랫폼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 정가 쪽으로 계속 이제 표출이 돼서 그게 한꺼번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센 경고를 줘야겠다라는 판단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플랫폼 공정화법 네, 온풀법이라고 네, 하죠. 온풀법이라고 네. 하죠.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상호관세 문제가 엮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뭐 미국 플랫폼들이 굉장히 뭐 이제 쿠팡이나 아니면 쿠팡을 포함한 미국 플랫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은 좀 빼고 처리하겠다라는 식으로 한 발 물러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법안의 내용이라는 게 딱 무자르듯이 이 부분은 미국한테 불리하고 이 부분은 아니야라고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네네. 이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온풀법 처리도 일단은 조금 아예 전면적으로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네. 쿠팡 관련해서 저도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네. 쿠팡 때려잡자고 새벽 배송 뭐 자꾸 때려잡으려고 하고 뭐 여러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데 영업 정지를 언급하고 근데 이러면 미국 쪽에 빌미를 주게 돼요. 저는 쿠팡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해야죠. 어마어마한 개인정보 사고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니까 해야 되는데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 쪽에도 문제 안 되는 방법은 대형마트 규제 풀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대형마트가 주말에 쉬는 것만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규제인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을 못하게 돼 있어요. 대형마트는 업무 시간 중에만 배송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 규제만 풀어주면 쿠팡 이상으로 물류망이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쿠팡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를 푸는 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는 미국 쪽에서 이 규제 푼다고 우리가 대형마트 규제 푼다는데 한국 정부 니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규제도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대형마트 규제 자체가 미국에도 없는 규제고 이게 좀 사실 이상한 규제거든요. 지금 세상에 가지고 있기에는. 네네. 그렇게 하면 사실 쿠팡에 대한 제대로 된 제재도 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는 대형마트 문 닫는다고 아니면 배송 안 한다고 전통시장 가는 것도 아닌데 전통시장 표심 붙잡겠다고 해야 되는 거는 안 하고 쓸데없는 새벽 배송 때려잡기 이런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빌미도 주고 사실 쿠팡에도 별로 타격감이 생각보다는 없는 거다. 오히려 쿠팡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풀어주고요. 그러면 특정 기업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홈플러스가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전 네이버가 홈플러스 인수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 네. 요즘 네이버가 쿠팡 사태에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배송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예예. 홈플러스 전국 물류망 바로 해가지고 당일 배송 새벽 배송 할 수 있다 그러면 네이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꼭 필요한 조치는 안 하면서 계속해서 뭐 쿠팡한테 니네가 홈플러스 사가면 우리가 봐줄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합리성을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과의 관계에서도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필요한 조치는 안 하고 자꾸 이상한 길로 가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콕 집어서 우리 국회를 거론했지만 나 언제부터 다시 25%를 올릴래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그렇죠. 엄포성이다. 그래서 타코다 또. 네, 트럼프 always 치킨 아웃이라고 하더라고. 외워야 되는 그 단어가 돼버렸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어제 안 그래도 저도 구윤철 부총리한테 지금 네. 미국 쪽에서 이거를 실제 언제 25%로 효력 발생을 시키겠다 이런 걸 실무진한테 들은 바 있냐. 그런 거 전혀 못 들었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국내 정치용 엄포 플러스 한국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에 가깝다고는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기민하게 대처를 못하면 정말 재수 없으면 다음 달 관보에 갑자기 25% 올리겠다는 게 실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기민하게 움직이긴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다고 뭐 아무리 미국에서 타코 한다 그래서 우리도 뭐 트럼프 대통령 뭐 물러설 거야 별거 없어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네, 25% 되면은 진짜 이거는 하루에 관세가 뭐 200억 뭐 이렇다니까 한 달이면 4천억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네네. 이거는 저희가 그래도 면밀하게 기민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당 상황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단식을 풀었어요. 근데 장 대표가 단식을 푸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한 것과 관련해서 네. 지금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공조가 지금 어려워진 거 아니냐, 균열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이 해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가 이제 그 통일교 특검 그리고 공천원금 특검을 하자는 거는 저희 욕심 때문이 아니고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공조 노력을 아예 안 하겠다, 뭐 완전히 뭐 이 공조가 무너졌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민의힘 측에 그래도 이거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준석 대표가 언급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해서 단식을 끝내는 방식은 사실 좀 굉장히 좀 뭐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생경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저희가 공조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는 국면에서 저희가 세게 비판하기는 어려웠지만 단식을 이 타이밍에 들어가고 또 이런 형태로 끝내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혁신당과 제대로 된 상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조 노력이 제대로 되려면 어쨌든 각자의 이 어떤 행보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설명과 논의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 개혁신당은 따라와라. 이런 형태가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형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으로 단식이 끝난 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시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당당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식의 FM 대행진 식디 조정식입니다. 오늘은 준호님의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얼마 전 아들과 함께 인천 월미도 해변 문화의 거리에 다녀왔습니다. 편의 차량을 이용하니까 시각장애가 있는 저도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월미도 해변에 데크길을 걸으며 아내와 아들의 손을 잡고 바다 내음을 맡으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더라고요. 2026년에는 가족과 함께 씩씩한 여행을 자주 즐기고 싶습니다. 씩씩!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강원도 횡성 둔내면이 영하 18.6도, 포천 이동면이 영하 16.1도로 한파 경보 지역은 1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서울도 현재 영하 9도,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3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토요일 낮부터 추위의 기세가 차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한파는 물론 건조함도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몹시 메말라 있는데요.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에도 특보가 확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그 밖의 지역으로도 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는데요. 건조한 날씨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불시관리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춘천이 영하 13.7도, 대전 영하 9.1도, 대구 영하 4.7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8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영하 1도, 대구 4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국민의힘 김일정 의원 함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두 분이 다 앉아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교대로 인터뷰하다가 오늘은 함께. 좋았는데 네. 함께 같이 하시니까요. 네. 또 오늘 할 얘기들이 참 많아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이었어요. 저도 이제 방송 중에 우연히 기사를 체크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25%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 25%라는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어제 하루 종일 뭐 정부도 바쁘고 국회도 분주를 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렇게 국회를 3번이나 언급했더라고요.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국회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미국과 합의를 지키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 의원님? 뭐 기본적으로 미국 국내용이죠. 그리고 국내용이다. 또 네. 이제 한국이 실제로 합의 본 것을 실행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도 뭐 우리도 뭐 실행하지 않을 그런 아무런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 거고요. 네. 당연히 실행하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또 본인의 지지층들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실적을 좀 보여줘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미국에 왜 빨리 투자 안 하느냐 좀 빨리 해라라고 하는 걸 지금 재촉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협상은 행정부하고는 했지만 국회가 그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말미를 주는 것은 그거는 불가피한 일이고 이제 지금 뭐 1분기 내 혹은 뭐 2월 중에 처리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국회에서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처리하면 뭐 큰 문제 없이 이 부분은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합의를 한 게 지난해 11월인데 이제 1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런 반응을 내놨을 때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의 그 국회의 논의 과정 그리고 현재 대미투자 특별법을 여당에선 발의한 상황인데 이 상황까지 묶어서 보실 때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우리나라를 상대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얘기를 해서. 그런데 왜 그 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그런 대상이 돼야 되죠? 그 부분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스스로 정부나 국회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도록 단단히 해왔느냐. 이제 그 부분을 짚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쪽이 어떤지는 이미 뭐 성격이라든지 스타일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구윤철 부총리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상당히 가벼운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뭐냐면 올해엔 미국의 투자가 쉽지 않다. 예, 뭐 이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다음 달 정도에 국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 정해놓고 있냐 뭐 이러면은 시간 정해놓고 있는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경제 수장하고 외교 수장이 투탑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트럼프가 그래 내부용으로 얘기했다 했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경제 수장으로서 외신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면은 미국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무슨 실익이 있는 거죠? 굉장히 가볍게 빌미를 주는 처사들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 두 번째는 국회 부분입니다. 바로 11월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조약에 준하게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게 조약에 준하게 국회 비준을 받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형태로 하든 결국은 국회 다수는 현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뭐가 다르냐? 내용이 다르다. 왜냐하면 헌법에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의 경우는 국회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 헌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맺어온 이런 조약이 국내에서 똑같은 효력을 맺기 위해서는 역시 이 국회 비준이 필요한 부분 6조와 60조에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법하고 어떻게 다르냐 보고를 해야 돼요. 국회 구체적으로. 네. 우리가 뭐 3,500달러든 6,000달러든 투자를 미국에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점이 우리나라에 영향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3,500억 달러를 과연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역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산업의 형태는 어떻게 변동이 될 수 있는지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환 보유고 대비 이 투자 비율이라든지 GDP 대비 투자 비율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보고서를 내고 그래서 이런 조약을 맺어왔으니 이 조약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요. 미국에 대한 우리 국회를 핑계를 댈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됩니다. 일반 특별법으로 하면요. 이미 미국은 알고 있어요.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예. 이런 절차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외국이랑 협상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카드가 의회입니다. 의회에 아직 설명이 끝나지 않았다. 의회가 반대한다. 그래서 해외에서 협상을 할 때 늘 의회를 지렛대 삼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조약 아니고 법적 구속력 없는 MOU이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국회 통과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다가 우리 당에서 조약에 대한 비준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그러면 특별법 형태로라도 가겠다라고 우회를 해서 온 거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회 패스를 해버렸기 때문에 국회 핑계를 댈 거리가 없고 국회가 제 맘대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이재명 정부 손아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국회 핑계를 좀 하면서 하죠. 알겠습니다. 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길게 제가 두 번째 질문할 것까지 다 얘기를 해주셔서 좀 충분하게 권 의원님께서 국회 비준 필요성 얘기를 하셨는데 항상 네. 이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약자의 방패막은 법적 구속력입니다. 알겠습니다. 너 이렇게 사인을 했는데 우리가 진짜 이거를 사인을 잘해왔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지켜내는 게 약자의 마지막 방패막인데
그거를 우리가 걷어찼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어요. 동맹국에. 그런데 그거를 질타하지만 우리는 그럼 우리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이라도 그런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국민의 이익도 지키고 미국에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권 의원님께 좀 우선 충분한 사회자분께 시간을 제가 좀 이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네. 이거 시간 조절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알겠습니다. 양자 토론인데 네네. 시간을 일방적으로 많이 쓰면 이게 좀 네, 이렇게 정리를 알겠습니다. 해주셔야죠. 이게 비준이라고 하는 게 서로 간에 어떤 의무 사항이 있을 때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지금 논쟁을 하다가 사실 늦어진 것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미국은 비준을 안 합니다. 그거를. 그런데 한미 FTA 같은 경우는 상호 간의 의무 조약이 있어요. 의무 내용이 있습니다. 네. 상호 간에. 그런데 이번에 했던 이 팩트시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사실상 MOU거든요. 그리고 내용상 그 의무가 한국에만 있습니다. 실제로. 네. 미국은 어떤 관세를 그러니까 FTA를 마음대로 파기한 거죠. 파기해서 25%를 올렸다가 15%로 내려줄게라고 하는 마치 선심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죠. 0에서 15% 올린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 있는 의무 사항이 한국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비준으로 해서 그 의무 사항을 우리 스스로 틀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이건 바보짓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명령으로 올렸다 내렸다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미국이 있죠. 워낙 강대국이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를 제대로 못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약한 나라가 마음대로 저렇게 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정세나 현실적인 상황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지금 와가지고 그 어제 갑자기 소셜 그 SNS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외교적으로 엄청난 결례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공식적으로 아주 크게 삼지를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하신 그 김희정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보고하고 승인해야 된다. 비준을 해서. 네. 그런데 지금 특별법에 이미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떤 법안은 보고하는 것이고 어떤 법안은 그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법안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논쟁을 하고 결정이 되겠죠. 어느 부분인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비준을 해야 보고하고 승인되고 국회로부터 어떤 견제 장치가 된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국회를 핑계거리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게 특별법이라는 형태를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 이번에 트럼프가 이야기한 그 내용 중에서 왜 비준을 해주지 않느냐가 아니고 네. 왜 입법을 하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에 입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준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가당착에 걸린다. 그래서 비준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미투자 특별법이 현재 발의는 돼 있는데 아직 그렇죠. 소관 상임위에 지금 상정은 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당내에서는 지금 이 상황과 맞물려서 앞으로 이 대미투자 특별법의 입법을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당내에서는 2월 말까지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어제 그 한정희 정책의장의 그 발언을 보면 1분기 중에는 하겠다. 그러니까 3월까지 통과를 목표로 그 당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중 그러니까 3월까지. 예. 네네. 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 국내 정치적인 의도로 이런 것을 했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또 나오는 게 이제 쿠팡 관련한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또 보도를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벤스 부통령과 김민석 총리와의 만남에서 쿠팡 관련한 발언을 한 걸로 또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핑계고 빌미라고 생각합니다. 빌미. 예, 빌미일 네. 것이라고 보고요. 예, 예.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미국의 거대 디지털 기업들, 네. 뭐 예를 들면 구글 같은 예, 예.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정밀 지도 문제로 또 사실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그리고 또 향후에 또 있게 될 온풀법,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된 여기에 대해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전 정지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전 정지 작업이다. 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세 문제에 지금 온풀법이 한미 간에 사실은 현안 중에 현안인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정부에서 일단 대미 특별 투자 특별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진행을 말씀하신 일정대로 또 여야가 협의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요. 온풀법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기업 디지털 기업들의 또 큰 이해와 맞물려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예, 그 법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몇 년 됐습니다 이미. 네. 몇 년 동안 지금 논쟁 중이고 유럽과 미국도 지금 이것 때문에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고 국익이 엄청나게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쉽게 판단하거나 함부로 제정하기에는 후과가 큽니다. 그래서 뭐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시간을 갖고 논의를 갖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온풀법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잠시만요. 온풀법 가기 전에 네네. 그 국회에서의 법 관련돼서 사실관계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으면 네. 합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아까 이제 건가요? 네.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뭐 상호 의무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의무를 강요할 경우 즉 재정적 부담이 있을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도록.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FTA 때문에 관세가 0%였다는 걸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15% 됐다가 그 15%에 대해서도 확정 안 하니까 25%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유럽이나 일본은 그 우리처럼 0%가 아니라 2.5% 내고 있다가 이제 15%된 거고 우리는 0에서 25%가 되면 기울기 정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법과 달리 국민들에게 이런 방향에 대한 사전 연구 보고서가 정부로부터 가야지 이게 통과가 시켜주는 거하고 이런 보고서가 없어도 그냥 법안 일반 루트를 밟는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우리 국민을 위해서 미국 눈치 보고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특별법도 그러면은 모든 내용은 다 쉽게 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에도 이 그동안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게 투자하고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하고 우리나라 말이 달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미국은 그게 온팡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특별법에도 이게 미국 측 얘기가 맞다라는 거를 확정하는 듯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투자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요. 만약에 손해를 입거나 하면 100% 세금으로 물어준다라는 특별법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도 문제가 있지만 내용상으로도 완전히 실제 그동안 국민들에게 발표했던 것과 달리 우리 국민들의 손해를 강요하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약의 형태보다도 훨씬 국민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법 규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내용과 형태 전체 다 국회가 방패막이가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권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론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이건 정말 공개적으로 하기 힘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 미국의 대통령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준을 해서 세세 연령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죠. 뭐가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야죠. 우리가 외국과의 어떤 협상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상이 가서 회담을 하면 MOU 같은 거 많이 합니다. 네. 그 MOU 내에는 국민들의 이런저런 부담을 주는 내용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 비준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것도 MOU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형식적 측면만 들이대면서 이거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하지 말자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말씀을 자꾸 잘못하셔서 그런데요. 비준은 양국이 맺어온 거를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팩트 그대로 인준하는 절차라고 보면 되고요. 특별법은 구체적으로 그 사전 정지 작업 내용은 없이 앞으로 우리 정부가 뭘 하겠다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구체적으로 설립해서 정부가 3조 투자한다라든지 손실 내면 정부가 전부 보전한다 이런 법 규정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약에는 이런 내용 안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 매니저도 MOU 상으로는 한국이나 한국 법인만 하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이 법에는 꼭 한국인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런 규정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가지고도 사실은 여야가 토론을 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그 손실을 지키고자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안 되게 하려고 시비 거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특별법에 있는 규정 내용을 그대로 아니, 읽어드린 겁니다. 네네. 아니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돼요. 네네. 이 국가 간에 MOU 같은 걸 엄청 많이 합니다. 특히 정상이 한번 외국에 나가면 MOU를 엄청 많이 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MOU 내용 중에서는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그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러면 다 비준을 해야 되나요? 실제로 또 비준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지금 그 김희정 의원님은 특별법에 이제 조항 하나하나를 또 갖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 그거는 네. 법 만들 때 네네네. 논의하면 될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비준과는 다른 문제죠. 오늘 지금 사실 이 주제는 사실은 그 비준과 MOU냐 이 부분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관세를 25%로 다시 환원하겠다고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네. 아마 이 부분이 이제 분명히 이제 상임위를 올라가면서 이 특별법 관련한 또 토론이 법 내용은 또 뭐 만들어질 것 조만간에 같습니다. 네, 그때 한번 또 얘기를 하시는 걸로 아까 하시죠. 또 디지털 네. 관련된 질의를 하다가 이거를 네. 했는데요. 네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관세 장벽만 우리에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비관세 장벽 관련된 공격이 들어왔다라는 면에서 이거를 유념해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2주 전에 이미 그 주한 미군 대사 대리가 우리나라 이 정부 부처 주요 경제 부처 장관들에게 이 비관세 장벽, 그 디지털 장벽 관련돼서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관세 장벽하고 연동되지 않게 그 서한을 받았을 때 뭔가 논의를 하고 미국이 뭔가 우리한테 압박이 오는구나라는 사인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사인을 무시하고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국회에서 맨날 뭐 다 끝난 뭐 특검하자, 종합 특검하자 이런 거에만 매진을 하지 실제로 이런 중요한 사인들은 놓치고 가고 있는 게 우리 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디지털 관련한 미국 대사 대리의 서한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아주 구체적으로 좀 언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예. 디지털 문제가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관세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압박을 하는 중심적 내용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실제로 미국 정부에게 상당히 압력을 가하는 미국의 거대 디지털 기업들이 등 뒤에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슬기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한번 법을 만들어서 외국의 기업들이 한국에 그런 방식으로 영업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영업 활동이 시작된 이후에 그걸 바꾼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이런저런 압박이 있더라도 정교하게 설계를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과의 관계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미국이 중국과의 우리나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내용을 푸시한 겁니다. 예. 그 온라인 장벽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사실 개인정보 털리고 이런 거 한 거에 대해서 미국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우는 것도 해야 되지만 또 중국에는 한없이 털리면서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이 국제사회에서 언밸런스하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서한에 묻어 있다라고 이제 언론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네. 털렸다는 건 사실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중국의 해커들이 한 거고 그다음에 털린 기업이 중국 기업이 아니고 한국 기업이죠. 네. 지금 쿠팡은 미국 기업이고 사실상.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치 국가 간의 무슨 호불호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그거는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대해야 되는 나라가 두 나라가 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각 당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얘기가 있고 또 이제 국민의힘과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먼저 그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지금 합당 논의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잠깐 지금 이해찬 총리의 별세로 인해서 잠깐 이제 모든 당문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논의는 일단은 좀 유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혁신당이 그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DNA 조국혁신당의 DNA 얘기를 조승래 사무총장이 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를 마치 흡수합당하는 것처럼 그런 발언이 나오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벌써 나오는 얘기가 양당 간의 기싸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합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 중에서 지금 문자가 엄청 옵니다. 의원님도 많이 받으시고요. 많이 오는데 완전히 이제 갈라져서 들어오죠. 두 가지 의견이. 합당을 반대한다. 또 합당을 찬성한다. 이런데 저도 뭐 합당 제안 뉴스를 통해서 봤고 저는 합당 제안 자체나 내용이나 혹은 타이밍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우리 당뿐만 아니라 뭐 우리 정치 정체가 이게 진영 정치로 구조화되어 있다 보니까 합리적인 토론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번 이런 합당 의제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이 합당 주제를 그 정청래 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더라면 이 지지자들이 반응이 또 어땠을까? 또 그 반대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지하는 진영이나 정치인의 발언이면 뭐 맥락과 상관없이 지지하고 또 거기에 이 카운터파트로 있거나 반대파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라면 뭐 맥락과 상관없이 또 반대를 하고 이런 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정당 내부에도 있고 정당 간에도 있습니다. 마치 프로야구 같으면은 좀 뭐랄까요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방송하고 이런 것도 다 애교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정치 문제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너무 진영화되어 있어서 저는 이번에 우리 당 내에서도 뭐 지지자분들 당원들 내부에서도 좀 그런 안타까움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 정치의 폐해를 좀 없애는데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합당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자꾸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하는 은근히 내비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 정치는 정당의 자율성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청와대와는 적정한 거리를 두고 하는 게 맞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양쪽 다 좀 자제하고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지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합당하면서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지분 이야기죠. 저는 그 합당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기업도 그렇잖아요. M&A를 하면 M&A 가격을 쳐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어떤 그런 뭐 지분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쓰여서 그런데 그 정치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합당을 하는 게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지방선거 앞둔 상황에서 여당과 또 범여권의 또 유력 당 중에 하나인 조국혁신당의 합당 예상하셨어요, 의원님? 합당을 하나 안 하나 사실 국회에서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어서요. 저희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주는 파급력은 그 전이나 후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선거에서 주는 파급력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자 이제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합당을 할 경우에는 왜 합당하는지에 대한 그 명분 그리고 국민들을 향한 이득이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정당 자체의 이득도 있어야 되지만 국민들에게 각각 따로 뽑아줬는데 우리 이렇게 합당하니까 국민 여러분께도 어떤 이득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부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이제 정청래 대표는 이득을 가져고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소위 지금 현 정부나 또는 국민들에게 가는 이득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합당을 할 때는 그러니까 여당인데 소수당이거나 그래서 다수당이 안 돼서 이 정부가 일을 하기 힘들거나 다수당이라도
겨우 과반수 넘어서 언제든지 이게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때 네. 그러면은 여당이나 정부가 일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 꺼주기도 하고 뭐 합당의 형태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명분이 명확합니다. 정부가 뭐 국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200석 가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방금 국회에서는 합당 하나 안 하나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하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 지분이나 뭐 이런 거 자기들 안에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됐잖아요. 대통령한테 미리 얘기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합당을 하기 위해서 내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내부가 정리되지 못한 게 또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당당토론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당당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단식을 마친 장동혁 대표가 언제 이제 복귀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김 의원님 언제쯤 장 대표께서 복귀하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정확하게 당내에도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사실은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도 불과 한 달 전에 24시간 꼬박 네. 세워서 해서 그때도 뭐 거의 탈진 상태였는데 그게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또 단식을 들어갔고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 정직한 단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24시간 완전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단식을 하다 보니 이제 건강 상태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병원에서도 태어난 이유는 병원으로도 찾아오시는 분이 많아서 실제로 이 회복하는데 병원 안에서도 쉽지 않은 걸로 판단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의료진이 아닌 이상 섣불리 뭐라고 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장께서도 병원으로 병문안을 가셨다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이유로든 단식이라는 게 굉장히 건강상에 무리를 주는 거는 사실이어가지고 이 지금 내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최고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당장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탈당 권유 윤리위 결정이 있으면서 이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으로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장 대표의 복귀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그 윤리위 결정과 관련해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참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런 뭐 관세 이슈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여야가 이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발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정치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문제, 또 공천 뇌물 문제라든지 특정 종교하고의 뭐 거문도 커넥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 사실 국민의힘이 사람 수도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서 전력을 다해서 똘똘 뭉쳐서 함께 가도 사실 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내홍 뉴스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하게 하고 지지자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또 제대로 된 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이게 뭐 누구 특정인의 잘못이다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사실은 전현직 당대표가 통 크게 두 분이 같이 해결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사실 당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나서서라도 이 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연장선상에 이런 윤리위원회 문제도 다 함께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의원총회가 있었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오간 걸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의원총회에서에 보면 당내 여론 분위기는 두 분의 지금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두 전현직 대표의 어떤 통 큰 결단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좀 전에 우리 권칠승 의원님이 1번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찬성을 하기도 하고 반대도 한다. 민주당 안의 사정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왜 똑같은 내용이라도 뭐 정청래 대표가 말하면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도 하고 뭐 이런 거가 민주당 안에서만 있겠습니까?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피커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현상이 정치권 전반에 있다라는 말씀과 그다음에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렇게 문자 많이 받고 계신지 몰랐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다 우리 지지자지만 정치 고관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양 지점에서 굉장히 센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의원총회라는 거는 이거를 다 묶어내야 되는 곳이 의원총회거든요. 그렇죠. 이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갈등을 노정할 때냐. 갈등을 키우는 그 선택과 갈등을 줄여나가는 선택 쪽에 이제 많은 의원총회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갈등을 줄여나가는 선택 쪽에 모두가 머리를 모아야 할 때다라는 얘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 지금 언론들이 주목하는 거는 29일에 이제 최고위가 열리면은 과연 이 제명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로 이제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만약에 제명 결정이 난다. 가정입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당의 그 상황을 어떻게 좀 저희는 지금 생각하십니까? 당 대표가 언제 복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그날 그 의제로 어떤 의제가 다뤄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예, 지금 그거를 답변하기는 힘들고 네. 말씀드렸듯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네. 말씀 거듭드립니다. 네. 예.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김경 서울시 의원이 시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혔고 어제 서울시 의회 윤리위에서는 뭐 사실상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근데 이 수사에 대한 속보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기존에는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수수 의혹 의원으로 이제 비춰지고 또 수사가 진행됐는데 이른바 황금 PC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지금 직전 보도에 따르면 120개의 녹취에 대해서 다 해독이 끝났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두 분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공천 헌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에 상당히들 다 놀라시는데 해법을 좀 어떻게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들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는 사람의 어떤 의지, 물론 뭐 관행이나 제도도 중요하지만 저는 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걸 투명하게 해서 만약에 부조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걸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모르는 곳에서 금품이 오가는 것 자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를 지금보다 좀 더 투명하게 하는 것. 지금은 이제 공천 회의 때, 공관위원 회의 때 있는 회의록들을 사실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사의 실마리를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자체가 이제 투명성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계속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 공천 업무에 임해야 된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사실 지금 현행 구조가 위원장, 지역구 위원장들이 강한 입김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들, 지적들 많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영향력이 네. 상당하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또 선거도 진두지휘하고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간의 이 역량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거를 가는 주체가 당원협의회 또 구 당원협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 당원협의회도 있고 그런 거를 통해서 많이 올라가죠.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처럼 널리 알려진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기회가 왔잖아요. 이 기회라는 게 뭐냐면 당장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경, 강선우 두부 사람 간의 문제가 시발점도 지방선거였거든요. 그러면 네. 뭐냐면 좀 전에 우리 사회자가 질문하셨듯이 단순하게 두 사람만에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규명과 단죄가 철저하게 되는 게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게 그 황금폰에 두 사람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의원들에게도 접촉 시도가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는데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있다라는 얘기가 전혀 나오고 있질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심지어는 강선우, 김경 간의 수사도 엄청 느렸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1억 줬다는 사람이 미국에 유유히 출국해서 CES 앞에서 V 그리면서 사진 찍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지를 보이려면 특검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파장이 갔냐면요. 등장인물이 김경, 강선우 간에도 한 번이 아니었다라는 게 추가로 알려졌고 다른 국회의원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과 그러면 이 돈이 개인 재산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 갖다 바친 돈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 세금을 빼먹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김경시 의원이 가족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정치권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의 손해로까지 이르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물론입니다. 의견에 대해서 과거 같으면 이런 사건은 검찰이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를 네. 하는 구조가 돼 있고요. 경찰도 제가 볼 때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지금까지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볼 때도 굉장히 많은 부분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시기상으로도 이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건 물론 뭐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사실 2022년에 공천 헌금 그 서울시 중랑구 당협협의회 이쪽에 지금 공천 헌금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담긴 그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네. 뭐 이런 부분들도 경찰에서 저는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경찰에서 만약에 수사를 뭐 제대로 안 한다든가 네네. 그런 의심이 있으면 뭐 특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뭐 특검 뭐 피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경찰이 이런 수사를 하게 되는
권한을 갖고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경찰이 저는 조직의 명분을 걸고 열심히 할 거라고 보고 일단 수사를 좀 지켜보는 게 저는 뭐 현 상황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경찰이 제대로 하지 않은 게 김경 강선우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녹취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2달 동안에 아무것도 불러서 한 게 없고요. 그리고 또 제3자 그 한 명 더 있잖아요. 김병기, 제가 2달이라고 얘기한 건 김병기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구 의원들한테 또 뭐 받고 카드 받고 이런 게 다 공천이랑 연동이 되는 건데 해당 식당에 경찰이 가보지도 않고 수사 종료하고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김경, 강선우, 김병기에 대한 3명에 대해서 누구 하나 시간 맞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자, 마지막 마무리를 권 의원님께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한 44분에서 45분 사이에 좀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네, 일단 뭐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여야 가릴 것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천과 관련해서 금품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사람을 처벌해서 막을 수 있다면 처벌을 해야 되고 둘 다 해야 된다면 둘 다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의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당당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출근길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 다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영하 15도에서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춘천 영하 13.6도, 서울은 영하 9도, 대전 영하 8.2도, 대구는 영하 4.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낮고요. 찬바람에 체감하는 추위는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계속되겠고요.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청주 영하 1도, 전주 2도, 대구 4도에 머물겠고요.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추위의 기세는 토요일 낮이 돼서야 차차 누그러지면서 2월의 첫날부터는 평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함은 날로 심해지겠는데요. 특히 동해안에 따라서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과 영남 지역에는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21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9도입니다. 지금까지 전격시사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강경한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또 한 번 밝혔는데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요. 23일에 SNS를 통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기간 연장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후에 4차례나 유예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요.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한 강경한 메시지를 연달아 내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시장이 좀처럼 잡히지가 않잖아요. 지난해에 뭐 3차례에 걸쳐서 뭐 공급과 수요 억제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할 정도로 여전히 지금 그 부동산 쏠림 현상이 강하다 보니까 이대로 둘 수는 좀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좀 강력한 나름대로 이제 뭐 구두 메시지 이 정도로 일단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갑작스럽다 이런 반응이 사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의 발언을 들여다보면 이미 정해진 일이었다. 그리고 유엔은 앞서 4년간의 반복이 됐다. 자,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상당 기간 준비를 해왔고 이미 많은 조치를 준비한 상태에서 시장에 메시지를 준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에 이제 대선 공약이 양도세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공약이 이제 실행되려면은 소득세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국회 벽을 못 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시행령 개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4년간 그게 유예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 말씀은 이제 법대로 소득세법대로 이제 세제를 뭐 적용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점에서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면요. 시장에 매물이 나오겠느냐. 이 부분이 또 관심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물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이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제도가 또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호재가 뭐냐면은 바로 아파트 거래 허가제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네. 빌라라든지 단독주택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토지가 지금 서울 전역하고 경기 12곳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곳이 다 양도시 중과와 관련돼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매수자가 아파트를 전세끼고 이른바 갭 투자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 반대로 주인도 지금 어쨌든 다주택자가 뭐 전세든 월세든 세를 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세 낀 집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나 팔고 싶어.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어떻게 보면은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데 난 팔고 싶은데 문제는 지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러면은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다주택자는 자기 집에 살지 그 새 집에 뭐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집주인 입장에서 이거 뭐 팔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팔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매물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세보다 좀 싸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팔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이 뭐 쏟아질 정도까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양도세 중과세를 뭐 부활하는 것은 그거는 뭐 정책적 판단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다주택자들한테 좀 출구를 좀 열어주는 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무단에서 좀 부작용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뭐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좀 이 고민의 대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갭 투자로 사고 팔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변수로 넣고. 정책적 결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관련한 질문들을 뒤에서 한 번 더 해보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도 이제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거주형과 비거주형은 달리 취급하여 공정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을 걸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똘똘한 한 채 썰림 현상 때문에 이제 생긴 이제 문제고 이 부분은 지금 이 대통령 그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여당에서도 많이 이제 거론이 되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주택 중에서 이제 12억이 넘는 집을 이제 팔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서 그거로 이제 깎아주는 거거든요. 네. 10년 보유에 10년 거주를 하면 이제 최대
80%까지 이제 혜택을 받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도 살지 않고 보유만 하면요. 아까 제가 거주 보유를 하면 80% 깎아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보유만 하고 한 번도 안 살았어 그러면은 장독공제가 20%밖에 안 됩니다. 네, 네. 지금도 불이익을 이제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10년 보유에 10년 거주까지 하는 경우에 너무 좀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지금 빌딩이나 토지나 상가는 10년에 20%고 15년에 30%예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15년에 45%예요. 아.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자꾸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유발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지금 매스컴에서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검토했던 거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뭐 금액별로 좀 차등화하자. 네네. 그래서 뭐 양도차익이 20억 넘으면은 뭐 10년 살아도 뭐 40%에서 뭐 10%로 줄이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법제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아. 예,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행령은 아니고요. 네. 이제 소득세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아.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지방선거 끝나면은 아마 좀 더 논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위원님께서는 그래서 장특공제도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지금 예상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법을 만든 사람 아니고 저는 관찰자이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뭐 그런 요새 얘기들이 많아서 좀 더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월 9일까지 계약분은 인정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고요. 또 계약갱신 청구권도 있고요. 세입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거래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진 과거보단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다주택자가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팔도록 하려면은 좀 다른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기간을 조금 더 늘리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물을 유도해서 결국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만약에 정책적 교환점이 잡힌다면은 그죠? 네. 조금 더 목표는 정해놓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한 처방이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건 좀 사회적 논의나 뭐 정책 당국자분들이 시뮬레이션이나 뭐 아니면 현장 탐방을 통해서 좀 그 바닥 정서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5월 9일까지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까지는 이제 대통령께서 뭐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는 잔금인데 그런데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절차를 보면 이게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바로 이게 계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약정서를 씁니다. 그러고서 이제 구청에 가서 시청에 가서 이제 허가 신청을 하면은 이 15일에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공휴일이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2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계약을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요번에 양도세 중과세가 이제 부활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이제 물건을 내놓는 분도 있고 좀 망설이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다주택자분들이 일단은 뭐 부담되는 경우에는 매각을 시도하겠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아마 막판에 아마 부담부 정려나 아마 정려 쪽으로 조금 돌아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